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용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30도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 날이 너무 덥죠. 너무 더워요. 네. 특히 우리 김은지 앵커. 아, 야, 박수. 아 예. 야 지금 보니까 야, 너무 잘하더라. 얼굴이 흑빛이에요.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지금. 너무 피곤해. 오전 오후에 방송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네, 하루에 2번 이제 큰 프로그램 예. 앵커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 보통 아니죠. 일이야. 네. 아우 이거 못해. 아니, 3일이니까 버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무슨 상황인지 모르시는 분들의 설명을 예, 드리면 예. 그 김종배 시선 집중에 김종배 진행자가 이번 주 휴가를 가셔가지고 월화수 대타로 했고 또 네. 내일부터는 다른 대타 진행자가 오는데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인터뷰를 했거든요. 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끝난다라고 하는 어떤 데드라인이 있으면 본인들이 버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올공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거꾸로 끝나는 날을 아니까 버텨지긴 하더라고요. 아, 3일만 버티면 된다. 그래서 약간 그 말씀을 거꾸로 제 체어지에 좀 빗대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사실 그런 그 큰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하고 나면 또 한번 이렇게 성장 도약하겠죠, 완전. 그렇게 네. 하게 됩니다. 네. 네. 은지 오겹 참 잘해.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타 앵커 하셨구나.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은지 기자님 고생하셨어요. 곰돌이 깜순이? 이거? 아니, 뭔 소리야. 깜짝 잘못 읽었어요. 네, 김은지 기자님, 볼매.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청자들께서 응원 메시지 주셨습니다. 자, 응원을 듬뿍 받으면서 저희가 또 듬뿍 소개해야 될 광고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광고는 혹시 사행시 준비되어 있나요? 잠이 좀 안 깨가지고. 잠이 좀 띄워도 쉽지 않습니다. 디어오늘. 네. 자, 여름철 하얗게 뜨고 뻑뻑한 선크림은 이제 그만입니다. 가끔 보면 정치인들도 이 선크림을 바르긴 발랐는데 이 피부에 안착이 안 돼가지고 백탁 현상이 있죠. 떠 있어. 그런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이에요. 뭐냐? 자, 디어오늘에서 신제품 거울 비비 선크림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거울이 빛을 반사하듯이 자외선은 강력하게 차단을 하고 피부에 착 밀착되어 24시간 화사한 피부를 유지해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거울만 보고 싶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직영 목장에서 착유한 동키 밀크의 촉촉함은 그대로 두껍게 화장한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깨끗하고 화사한 피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형 약국 입점으로 제품력을 인정받은 디어오늘이 유럽 시장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 디어오늘 비비 선크림 2개 40% 할인 중이거든요. 지금 바로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필요하신 분들은 010-6380-4733 010-6380-4733번으로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있는데 한번 손에 발라보세요. 사행시 가시죠, 그럼요. 그냥. 예. 오, 준비하셨습니까? 사행시 지금 생각해봤는데 야, 바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르면서. 네. 저기 뚜껑을 안 디어오늘 열었어요. 진짜 새 거를 주셔가지고 진짜 새 거. 네네. 방금 뜯었어요. 그러면 네, 운 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지게 더운 어제 그리고 오늘 네. 야, 늘 디어오늘 챙겨주세요.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야, 이 대단하시네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디어오늘 동키크림 사장님께서 구경 기자 픽업해야 될 것 같아요. 경향 TV에 빨리 아니, TV를 그리고 이게 하셔야 지금 되겠어요. 경향 TV에도 색상을 보니까 약간 색조가 있어가지고 여성분들이 바르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요, 네. 우리 구경 기자님도 저기 그 정치비상구 하시기 전에 요 정도는 바르시고 그리고 하면은 요 톤을 유지해야 되니까. 요 톤 유지하면서 네. 방송. 근데 진짜 하얘졌네. 그러니까, 네. 손목하고 얘가 달라졌어. 아니 원래 하얘요. 지금 원래. 근데 여름에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햇볕이 너무 맞아요. 따가워서 아니, 그러니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용이 아니라.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어제처럼 33도 되니까 그러니까, 네. 요새는 남성들도 양산을 많이 쓰더라고요. 정말 생존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너무 하게 되는 게 뜨거워서 있죠. 건강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들 디어 오늘 비비 선크림 꼭
40% 할인할 때 야, 40%나 할인. 향도 네. 좋네요. 원래 그렇습니다. 디어오늘이들 좀 맞아요. 좋은 향이 향이 좋은데, 나는데 예, 향이 그렇습니다. 좋네요. 자, 우리 어머님들, 엄마들, 우리 세일할 때 사야 되잖아요. 요때 사서 쟁여두고 여름 내내 넉넉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구교영 기자님 삼행시의 달인이다. 야, 잘하시네요. 크크크. 아, 원래 하얗십니까? 네.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네. 더운 날 피부가 고생 많이 해요. 꼭 비비 선크림 발라보세요. 이렇게. 예. 디오늘 광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할 얘기를 우리 지니님께서 대신 그러니까요. 해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가 너무 이게 갈등 양상이 커지니까 광고주분들도 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그런 얘기 얘기를 저도 많이 접합니다. 제가 네. 오늘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상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정치적인 식견이 달라서 서로 입장을 전달하면서 건강하고 상식적인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나라, 우리가 다 사실 그 비상계엄을 견디고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동지적 관계 아니겠습니까? 같은 똥뜯지. 예, 민주주의를 지키자. 이 같은 뜻으로 함께 이 계엄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인데 서로 이렇게 헐뜯고 감정 싸움하고 이 정신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특히 광고주분들 너무 힘들어하세요. 광고주분들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맞아요. 저는 네. 조금 여러분들께서 참 자제하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지니님께서 오늘 제 마음을 아주 바로 읽어주십니다. 갈등하지 맙시다. 네, 맞습니다. 선희님께서 상품 구매로 도움을 주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셨어요. 뭐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느 특정한 편에 서서 보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취재해서 확인되는 것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보도해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어떤 색안경을 끼고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이렇게 안 하시면 좋겠다. 아니 당장 편의점에 저도 나오고 김은지 기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양하게 나오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아니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네. 사실 원래 저희가 그 보수정당도 출연을 했었어요. 네. 근데 도저히 국민의힘 내란 정당은 저희가 계엄 이후에는 계엄 좀 이후에는 상황이 많이 그분들을 바뀌었다. 모실 수가 없는 예, 것이고 예. 또 건강한 보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런 정치 집단도 소개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애청자분들께서 취재 편의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 오늘 아침 경향신문 일면 머릿 기사의 네. 사진 기사가 전 네.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브로맨스. 김민수와 장동혁. 어디든지 같이 다녀. 미국이면 미국, 잠실이면 잠실. 부정선거에 싹 휩싸여가지고 두 분이 앉아서 연좌 시위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잠실에서 지금 올공 시위가 13일째인가요? 벌써 굉장히 장기화되고 오늘이 있는 13일입니다. 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정치인의 역할이라면 이제 그걸 좀 조정하고 그리고는 좀 이제 마무리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체육회에서는 이제 선수들이 자기 펜싱 칼도 못 들고 출국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상황이 네.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장동혁 대표는 거기 가가지고는 확성기를 들고 막 소리를 치면서 뭐 상황을 중재하려고 했다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해서 이것들에 대한 자기의 정치적 운명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오세훈 시장이 그냥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그렇죠. 했더라고요. 네. 자리 보존용 행터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좀 뭐 여러모로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그 대표가 서 있는 올림픽 공원의 현장에서 그 불러지고 있는 구호 사실은 보면은 부정선거, 재선거, 그러니까. 당일 투표, 수개표 사실 이런 그 맹목적인 구호에 예. 공당의 대표가 나가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한 것 같고 네. 그렇다선 친다면은 본인이 당 대표로서 제1야당 대표로서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당내를 견인한다거나 당 밖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양자 모두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선거 소청 흐름에는 지도부가 동의하긴 합니다마는 정점식 원내대표 당권파라고 불리는 사람조차도 선거 소청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거든요.
재선거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 내부에서 이견조차도 정리하지 못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이 온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당 바깥에서는 어제 중재 시도를 했습니다. 경찰과 체육회와 집회 인원들 사이에서 결국은 아까 김은지 기자 잘 설명해줬지만은 생존의 필수에 따라 가지고 반드시 그 안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장비를 가져와야 되고 월급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런 상황들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었느냐. 결론적으로는 평화적으로 해결을 못 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당 밖에 나가서 투쟁을 함께하고 있지만 네. 투쟁하는 현장에서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리더십 위기라는 건 더 커졌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사건 관련된 결심 공판이 있어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인데 그 공판에 출석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몇 마디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고 재선거 주장은 자리 보전용이다라는 것과 함께 진짜 범죄자와 억울한 피해자를 뒤바꿔 놓았다. 그리고 선거용 하명 수사 하명 특검이었다. 하명 구형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명태균 사건에 대한 이야기네요.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네. 특검 구형에 대해서 하명 구형을 할 거다. 본인의 구형이 높게 나올 것을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특검은 기존에 이제 유죄를 전제로 기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의 진행을 봤을 경우에 이제 특검이 세게 이제 구형을 할 거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어떤 혐의든 지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은 이제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뭐 저도 사실 얼마나 구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은지가 얘기한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기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단 유죄가 선고되는 순간 굉장히 오세훈의 그 입지라는 것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네. 거고 게다가 특검법에 명문화된 규정상으로 이 사건 재판은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심 같은 경우에도 좀 도구하긴 했습니다만은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것이고 2, 3심도 3개월 안에 각각 끝내야 되기 때문에 길어봐야 1년여를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의 운명이라는 것이 이 사건 결심과 차후에 이어질 선거 공판에 달려있다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총 10번, 공표 3회, 비공표 7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고 비서실장 출신이었던 강모 씨로부터 강모 씨를 통해서 그 김한정 네, 네. 지금 뭐 소위 말해서 후원자라고 그쵸. 알려져 있는 네. 분이죠. 스폰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후원자. 보통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뜻이긴 합니다. 그쵸.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앞서 이제 김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100만 원을 선고받게 된다면 당선무 처리가 되고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특검법에 633 원칙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에 서울시장 재선거가 실제로 열릴 수도 있다. 뭐 물론 633 원칙이어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는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은 약간 빠를 수는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요. 모르겠습니다. 우선 1심 결과가 중요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특히 이제 검찰 특검의 구형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얼마 전에 명태균 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이거 썸네일값 아닙니까? 어느 날 명태균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오늘 썸네일 하려고 야. 저희가 좀 조회수 좀 땡기려고. 예. 중요한 명태균 씨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오세훈은 유죄다. 그분 입장에서는 예. 본인 입장에서 오세훈은 유죄다. 아이 뭐 볼 거 없어요. 예. 아이 뭐 확실합니다. 본인 재판장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게요. 그랬더니 예. 이건 너무 딱 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명태균 씨의 주장대로 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유죄면 명태균 씨도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약간 논리적으로. 네, 물론 본인은 윤석열 김건희 사건에서는 다 이제 무죄가 나와가지고 났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가지 이제 예.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오세훈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한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는 이제 그 윗선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좌진이었던 강모 씨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이었기 때문에 다르다고 볼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반적인 행태에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행동이라고 하는 게 과연 분리될 수 있느냐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굉장히 관심 있게 마이크로하게 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자당의 광역단체장이 이렇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특검 측에서 구형을 하게 될 경우에 네. 그런 구형량을 두고 당에서 보통 논평이 굉장히 강력한 방식으로 나오는 게 상례일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와 그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을 정당이 어느 정도 수준에 다뤄줄지 네. 이것도 관심 포인트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네, 하여튼 다시 또 오세훈 시장에서 그 장동혁 대표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 의원총회를 땡겨서 한다는 거죠. 예. 당초 원래 내일이었는데 내일이었죠. 예.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그리고 또 이 그 재선거를 바라보는 입장이 장동혁 대표와 그리고 새로 선출된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네. 견해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 전에 이제 어제 잠깐 사실은 본회의 전에 하는 의원총회라고 하는 게 길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뒤에 일정을 두고 앞에 무언가를 잠달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했다라는 정도의 좀 뭐라고 할까요? 그 형식적인 것이라는 좀 전망이 컸었는데 그게 어제 오후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7일 오후 2시로 일정 공지를 기자들은 다시 한 건데 네. 그에 맞춰서 보면 오늘 꽤 긴 토론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원래라면 이 의원총회를 해달라고 했던 것은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국민의힘 안에서의 개혁파 성향 네. 의원들 모임이고 이분들은 원래 장 대표의 거취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월화수 사이에 상황 변화가 굉장히 많아져서 그러니까 전면적인 재선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 지금 오세훈 시장 측에 따르면 일방적인 최고의 결정에 따라서 서울까지도 재선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좀 위기의식들이 올라가서 이야기들이 더 주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장 대표 거취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무엇보다도 오늘이 소청 이제 그 네. 데드라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뭐 이미 지도부는 결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그 소청 지역도 계속 말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처음에는 몇 곳이- 5곳이라고 다섯 곳.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정정하고 6곳. 6곳이라고 했다가 어제는 또 장동혁 대표가 문화일보 유튜브에 나가가지고는 전북을 포함한다고 했어요. 전북은 왜요? 그러니까 거기는 선거인단 명부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뭐 그럼 충북. 아 죄송합니다. 아, 충북. 충북입니다. 네, 아유, 충북.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큰일 날 너무 뻔했어요. 오래 하셔가지고 지금 헷갈리고 죄송합니다. 아 역시 우리 구경현 기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충북을 추가했는데 또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라든지 SBS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남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대구 경남이 들어가. 예, 근데 대구하고 경남? 예. 그런데 또 동아일보랑 한국일보 보면 대구와 경남도 그 논리면 넣어야 되는데 왜 안 넣었냐 뭐 이런 비판이 있어서 너무나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예. 숫자조차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예. 이것도 이따가 만약에 소청 최종적으로 뭔가 서류를 낸다면 그 어떻게 될지 서류를 봐야 봐야 될 것 되겠네요. 같습니다. 예, 예. 서류에 숫자가 9로 쓰는지 7로 쓰는지 6으로 쓰는지 5로 쓰는지 봐야 된다. 아. 근데 여기에 서울을 포함하는 거는 너무나 정치적으로긴 목적이 그 분명해 보이는 거 뭐 아니냐. 뚜렷하게 느껴지는 예. 거고 지금 아까 김은지 기자 얘기했지만은 기준 자체가 고무줄인 거 아닙니까? 그쵸. 어떻게 하루아침에 5곳이었다가 뭐 7곳이었다가 뭐 9곳이 9곳이었다. 얘기된다는 것 자체가 예. 이거 자체가 명확한 당내 기준도 없어 보인다. 예를 들면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선거구가 있었던 모든 지역에서 광역단체장 선거를 재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명료한 입장이 나와줘야 되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정립된 의견이라는 게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당으로서 자질을 의심받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야 정점식이는 당권파인 줄 알았는데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장동혁 의견을 달리내는 거야? 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정점식의 과거를 알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정점식은 검사 출신이고 실제로 어떤 업무를 오래 했냐? 공안통입니다. 공안통이어서 대검에서 공안 1과장도 했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2차장 검사도 했었고 예. 이게 공안 담당하는 차장 검사거든요. 나중에는 대검 공안부장까지 하고 퇴직한 사람인데 공안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공안사범들 이렇게 선거 사건 아닙니까? 국가보안법 네. 이런 것만 하는 줄 예. 알지만 선거사범을 예. 적발하고 관리하는 게 최대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소청의 의미
선거 소송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 같은 것들 법률적으로 명시적으로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내 양심이 허락을 안 해. 이런 정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해봐야 장동혁 기각이야? 지도부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동혁 지도부가 꼭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도 네. 원내에서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소청은 같이 하는 걸로 하는데 네. 선거 소청의 지도부 의미라는 의결로 것이 최고의 의결을 했는데 사실은 예. 소청이 선관위가 인용 가능성이 낮아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소송을 갈 것이냐의 문제인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공안통으로 선거 사범들 적발하는 전문가인 정점식 입장에서는 선거 소청을 통해서 참정권 집회 여러 가지 의미들을 환기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네. 그 선거의 당부를 다시 다퉈야 될 재선거로 가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인용이 되면 뭐 재선거할 수 있지만 기각이 되면 대법에 다시 또 법원에 다시 선고 가겠다. 소송을 예. 걸어야 되는 네. 상황이는데 그게 과연 무익한 거 아니냐 뭐 그렇죠. 이런 판단도 네. 하고 있다. 심지어는 무익이 아니고 유해한 게 아니냐라는 유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이랑 계속 지금 맞닿아가지고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 주제를 끌고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선거의 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조작적이고 의도적인 부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심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정말 우리 사회 공론장을 좀먹고 있는 음모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어떤 그 지금 심지어는 재보궐선거로 국민의힘 의석수가 늘어서 110석이에요. 네. 110석이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가 할 말과 행보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무익 정도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 보니까 무슨 핸드마이크까지 붙잡고 그 한 명이 막고 있어서 이분의 뜻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집행을 불허하는 걸로 본인은 판단한다라는 거고 어제 사실은 경력이 강제로 투입이 돼서 해산까지도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 서울청에서는 당장 이제 장동혁 대표가 와가지고 이게 정치인들이 와서 막고 이러니 그거를 즉각 이행하기도 예. 어려운 이런 형편이 돼서 어제 행안부 장관이 긴급 대국민 담화도 내고 이랬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좀 중재를 해보려고 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영 못 믿겠으면 그 시위대들이 그 들어가는 체육회 직원들을 국회의원이 같이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합의가 많이 됐고 그래서 들어가기로 했던 건데 정말 단 한 명 그분이 막아가지고는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좀 이게 그러니까 합의하고 중재된 내용을 한 명이 막는다고 해가지고 못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분이 참 대단하시네요. 아니 사실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 현장 상황이라는 것은 체육협단체들이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월급도 못하게 못 주고. 막아서고 네.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 아닙니까? 업무방해 혐의가 그냥 성립이 되는 네. 환경을 우리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좀 달라진 시대 환경들을 어떻게 보면은 올림픽 공원에 집회하시는 분들도 수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게 네.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기 때문에 집회 시위 관리라는 것도 공권력을 투입해서 끌어내는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대화 경찰을 다량 투입해서 최대한 체육회와 집회 인원들 사이에 뭔가 융화를 이뤄내고 화합적으로 소프트하게 해결하려는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것이지 지금 현행범이 명백한 상황에서 솔직히 말해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을 하더라도 하는 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 여성분을 올다르크라고 부른대요. 아이고, 그- 올림픽 공원에 있는 네, 잔다르크다. 잔다르크다 해서 아. 올림픽 공원 잔다르크 줄여서 이제 올다르크라고 이제 그 극우 커뮤니티에서 이분을 좀 추워 올리고 있다, 추켜 세우고 있다 이런 건데요.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이분에 대한 이제 조사가 진행될 것 같다라는 거고 폐가망신 된다고 했어요. 누가 했냐면 박정보, 네. 서울청장이 이 정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폐가망신하게 된다. 근데 또 이 폐가망신이란 단어 때문에 국민의힘이 또 발끈했어요. 근데 뭐 그런 말을 굳이 안 해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주가 조작이면 폐가망신 예, 대통령이 예. 자주 쓰는 말인데. 네. 그러니까 여튼 대통령도 이제 그 자리에 있는 분들한테 뭐 물론 지금은 시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주권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잖아요. 그래서 좀 섬세하게 접근해가지고는 괜한 반발을 일으키를 말을 안 하는 게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인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저는 또 어떤 측면에서는
경찰이 좀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거기서 뭐 중국 공안이냐 이런 조서와 욕설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그것도 올바른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죠? 그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막 뜨고 있는데 이게 좀 제대로 권력 행사를 해야 되는 집단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완전히 막 형해화 시켜가지고 존재감마저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서 이거는 경찰이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럼 굉장히 무용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좀 공권력을 참 제가 21세기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나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 사실 영세한 그 협단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주류 종목들, 예를 들어 4대 스포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협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적은 월급으로 봉사를 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월급을 지급하는 업무도 지금 멈춰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무실에 들어가야지 격리 업무를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OTP 같은 것도 확보해가지고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런 그들의 생존 문제까지 막아섰다는 점에서 올림픽 공원에서 집회하신 일부겠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스스로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선거 후폭풍이 굉장히 거센데 정말 다층적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이 부실한 선거 관리 문제, 그 다음에 선관위원들의 이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선거 사무를 누가 어떻게 관장하고 할 거냐, 이 구조 개혁과 관련된 문제들.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쟁점들을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차제에 확실하게 정리정돈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국정조사가 본격화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일 이제 국조 계획서가 통과된다라고 하니까 그에 맞춰가지고는 이제 의결을 하고 그리고는 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45일 동안 진행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집중적으로 관련된 팩트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평상시에 기자들도 이렇게 취재하면서 막히는 구석들이 있을 때는 국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얻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선관위에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문제들이 더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특히 몰디브 7박 9일 출장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몰디브 코타키나발루, 이탈리아 피렌체 그러니까 정말 감시받지 않는 조직은 언제든 이렇게 부패하거나 혹은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완전히 매년 놀러 다녔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민들 재외국민 살피겠다는 건데 사실 너무 없는데 굳이 그러면 정말 인원이 많은 곳을 가야 되거든요. 아니 몰디브 대선은 우리가 꼭 봐야 돼요. 구교육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가고 싶네요. 우리가 가서 몰디브 하와이도 대선. 좋아요. 거기는 코타키나발루도 좋다고 생각해요. 재외국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하와이 같은 경우는 하와이는 많죠. 하와이는 꽤 되죠. 아니 그러면 선관위가 도대체 어떤 연유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느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정치인들한테 들어오면은 우리 이런 생각 못 하는데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은 선관위가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법 위반으로 삼으면 적발해서 그렇습니다. 고발하고 뭔가 처벌의 단초가 되고 그게 기초가 돼서 나중에 의원직이 상실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눈치 보기가 암암리에 있었던 것이고 제가 만났던 전직 의원 같은 경우는 한때 그 오부 요인이라는 선관위가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뭔가 헌법이라는 법률상으로 명백하게 독립성을 인정받으려는 듯한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의기롭게 여러 가지 선관위의 역할이라는 것이 현행 법령에 준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도가 아니라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오부 요인 같은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내쳤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내심 불안했다는 심경을 얘기하더라고요. 선관위 무서운 언제든지 간에 지역을 다니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혹시나 해코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의심만 가지고도 정치인들이 함부로 선관위를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었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지금의 선관위를 괴물로 만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게다가 이제 우리가 선관위가 어떤 산물이냐면 그 60년에 있었던 이승만 정부 때 3.15 부정선거의 산물이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행정안전부의 선거 업무를 관리 감독하다가 선관위가 독립적인 기구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고 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예를 들면 감사원의 통제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바깥에 있는 치외법권 영역에 있다 보니까 이런 현실들 정치적인 현실과 그 제도적인 현실들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선관위의 파행을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제 방치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맘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한 결과 이렇게 놀러 다니고 선거 때 휴직하고 그 채용비리 사실 있었던 문제였고 소쿠리 투표 뭐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다. 이제 차제에 확실히 뜯어고쳐야 된다. 개혁해야 될 대상이 선관위였다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각 얘기가 나옵니까?
정은경 장관과 관련해서 여러 바뀔 가지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의 보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 보도가 나오는지 종합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그러니까 한석수 총리가 새롭게 지명이 되면서 네. 그에 맞춰서 당연하게 이제 총리 청문회를 통과하고 인준을 받게 된다면 중소기업벤처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비게 되기 때문에 이게 순차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에 집권을 해서 이제 집권 1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1년의 어떤 평가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장관과 결을 맞춰보겠다라는 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특히 그 차원에서 정은경 지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건복지는 이제 보건의 업무도 있고 복지 업무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보건 쪽에 전문성이 그렇습니다. 있으신 의사 분이신데, 출신이라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의 이재명 정부 2년 차에는 좀 더 복지에 좀 방점을 맞춰가지고는 인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 물망에 오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는 특히 전문지 위주로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거 봐서는 누가 바뀌지 물망에 않을까. 오릅니까? 구경영 기자님. 그냥 이걸 취재해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청와대에서 업무 보고라는 걸 봤는데 비공개로 업무 보고 추가로 받는 부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처들이 관가에서는 많이 이제 거명이 되면서 아마도 이제 그런 대상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정은경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모실 때는 삼고초려해서 모신 건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뭔가 복지부와 청와대 사이에 이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나왔냐면은 이슬한 1차관이 중간에 이제 교체가 됐죠. 예. 그런 상황들이 되게 되면서 결국은 차관에 대한 인사라는 것이 장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정은경 장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자들 만나가지고 정책 간담회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청와대의 소통 부족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오히려 그런 부연 설명들이 기자들이 느끼거나 정책을 집행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심상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물망에 오른 부처들을 거론되는 부처들 보면 뭐 문체부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뭐 교육부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국토부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거론이 된다라는 것이 정말로 명시적으로 바뀌냐 안 바뀌냐라는 것은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결정될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여하간 어느 정도의 개각은 각오하고 있는 청와대의 그 포즈라는 것이 읽힌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종합하면 개각이 임박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돌아오면 네. 내일 오전에 그렇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내일 뭐 시간은 말씀드릴 수 없고. 죄송합니다. 아니 뭐 구체적 시간을 예, 말씀 안 예, 하셨으니까 예. 상관은 없는데요. 어쨌든 내일 이제 아마 이번 주 넘어서 뭐 다음 주 초반 정도에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은 청와대 주변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될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들이 설설설이죠, 있는데, 아직은. 근데 네. 이제 열어봐야지 아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인사는. 또 인사는 또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예. 괜히 또 섣부르게 얘기했다가 될 분도 안 되게 만드는 상황이 있어서 이거는 알아도 발설하지 않는 걸로. 아시는 분이 있으신 걸로. 그러니까 보통은 아니에요. 저도 이게 그냥 설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사청문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서도 스크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개인정보 이런 걸 예. 써도 되는지에 대한 동의를 네. 받잖아요. 이제 예. 그 과정에서 당연하게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예, 가는 걸 그렇죠. 테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네. 바뀔 수도 있고 물망이 있구나 정도의 말이 그렇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예. 건데 하지만 그렇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하고도 낙점을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대통령 사인 그럼요. 인사권자의 예. 마음이죠. 가느냐 예, 아니냐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미리 또 김칫국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괜히 또 쓸데없이 기자가 말을 옮겼다가 맞아요. 네. 제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입국당. 아니 누가 다음 주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는 하는데 최근에 이제 복지부에서 네. 건보 제정에서 이제 탈모 여러 가지 치료약을 공급한다고 예, 예. 하니까 모션 의원 나가요? 혹시나 바뀐다고 하면 네. 탈모 국회의원 중에 있잖아요. 농담 섞인 누가 말도 하던데. 탈모 네. 국회의원. 네, 재밌습니다. 아니 농담입니다. 네. 이거는 네, 네, 어디까지나. 하여튼 뭐 저희들이 또 상황이 종합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강력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친청, 친석, 악의적인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웬만한 것은 제가 사기고 참고 대응도 안 했다. 그냥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고 참고 그랬다. 최근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성 언론, 유튜브도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손해를 넘어 당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개파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게 될 것이고 당원들 평가에 의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입장도 밝혔고요. 무슨 개파로 명명되는 걸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나는 굳이 말하자면 당원파, 개혁파다. 민주당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메시지 우리 김은지 기자님 어떻게 읽으십니까? 네, 당연하게 모두가 친명이다 이런 이야기는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주요하게 했던 이야기는 친청과 친석에 대한 프레임화가 언론이 만든 가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문제제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표현을 지난 6월 1일에 김어준의 겸손입니다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공장장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서 이게 좀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석해야 될지 조금 혼돈이 오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 당시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이제 친명 반청이니 하는데 민주당의 반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언론에서 쓰면 쳐다보지도 마시고 대신 친청과 친석은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서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좀 혼돈스럽네요. 원래 기존에 이제 그 발언 이전에는 언론의 문법이 이랬죠. 그러니까 친명 대 친청이라고 썼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김어준 공장장은 친명은 다 친명인 거고 실제로 지금 개파 투쟁의 양상이라는 것은 친청과 친석이라고 호명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발언을 언급해 두고 한 것인지 그 이후에 그런 그 여러 가지 구분법에 귀속이 돼서 한 여러 가지 뭐 언론의 이야기들을 두고 하는 것인지 따져볼 일이겠지만은 발언 자체는 김은지 기자가 말한 대로 뉴스공장이 맞긴 하다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다른 언론도 이런 표현을 네. 했을 수는 있는데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또 이 발언도 지금 회자가 되고 있다 보니까 좀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밝힌 가짜 뉴스성 언론 유튜브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기를 겨냥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김호준 공장장도 이런 취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가지고 저도 처음 그걸 보고 이 생각이 나긴 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것은 가짜 뉴스다.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다 떠나서 법적 책임을 아니, 묻겠다는 건 진짜, 조금 예. 언론인으로서는 그러니까 물론 뭐 틀린 이야기에 대해서는 참고로 7월부터는 아시죠, 여러분? 네. 징벌적 손해배상 네, 말씀하시는 제가 거죠? 진행이 되죠. 예. 사실 그 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비판적인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던 예.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평가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오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법적 조치는 항상 어떤 정치인이 말을 하든지 간에 좀 마음에 걸리는 말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법적으로 하지 말고 만나서 말로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정말 그 정청래 대표가 보기에 악의적인 그런 보도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또 보도가 유튜브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은 이제 두 분은 그 레거시 미디어에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 레거시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건지 아니면은 그밖에 다른 이제 언론에 등록하진 않았지만 유튜브인데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유튜브를 다루는 그러니까 겨냥한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또 취재를 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8월 17일 전당대회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아직 상당히 많이 남은 건데. 이제 딱 두 달입니다. 오늘이 6월 17일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정청래 대표도 이제 사임을 하고 연임을 위한 채비에 이제 돌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보이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당 대표로서 이제 이뤘던 1인 1표제와 관련돼 있는 강조들을 이제 어제 굉장히 많이 했었고 네. 오늘도 당원 주권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연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뭐 청와대에서 연임 도전을 하지 말라는 식의 부담과 압박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 언론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제 한민수 대변인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부담과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종합해서 보면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연임 도전을 한다라는 뜻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김민석 총리, 송영길 대표가 이제 공동 행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공동행보를 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 김민석 그 총리 같은 경우 명시적으로 정청래 지도부를 비판한 적은 없지만은 최근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선거에 대한 결과론적인 해석 측면에서 네. 대통령과 좀 궤를 같이 한 듯한 발언을 했었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 중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정청래 지도부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보냈기 때문에 현재 정청래 지도부의 연임을 기준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은 정청래 대 그 김민석 송영길의 구도가 구분선이 그어지는 건 맞는 것 같다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끌었던 거는 그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의 3당 콤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기자회견에서 발언이라든가 환송 행사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유럽 순방 중에 X의 글이라든가 이런 걸 두고선 정청래 대표가 실제로 출마 여부를 고심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일부 표출이 됐었는데 지금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언행들에 비춰봤을 때는 거의 출마 쪽으로 기운 것 같고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도 이론이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설명 정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당대회는 그 이변이 없는 한 굉장히 3자가 치열한 구도 속에서 치러질 것 같고 거기에 더한다면은 뭐 김용민 그 의원의 출마설이 계속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예비 경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 의외로 또 많아질 수도 있어요. 더 있어요? 저희 네.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김병주 의원께서 아, 그렇군요. 네. 여차하면 나도 출마할 수 있겠다라는 하긴 최고위원까지 말씀. 했으니까 예, 예, 예. 당대표 도전이긴 하겠네요. 예, 예. 그래서 중립적 포지션이 있는 본인이 출마 아니 그러니까 결심했다는 것은 예, 아니고 예. 할 수도 있다. 고민. 고민 중이다. 예, 이제 예. 이런 건데 출마보다는 불출마 쪽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네. 고민 중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그렇게 예. 염두에 둔다면 네. 또 후보군이 더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합종 영행을 할지도 봐야 예. 될 것 같긴 합니다. 특히 그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사진도 찍었더라고요. 그 김용범 실장과 네, 실장과 대동고등학교 동기 그러니까 네. 신데 그래서 이제 친밀감과 유대감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를테면은 3파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청래 그렇죠. 대표,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총리, 송영길 대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만났던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선 다 뛰어본 다음에 지지율을 보고 좀 판단할 것이다. 아. 누군가를 위해 뛰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는 없다. 쉽지 않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막상 그 역학 안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각자의 역할 안에서 뛰어보고 그런 다음에 정치적인 합종 영향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직 어떤 연대와 연합이 있을지를 좀 내다보기엔 좀 빠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보통의 구도가 정청래 대표와 그리고 김민석, 송영길 이 두 사람을 합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총리 사이에 연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예측 정도는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조수진 변호사께서 네네. 이제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작가 이제 새롭게 등판하시게 될 거다라는 네. 이제 예고편을 띄워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강력하고 자주 예. 네. 좀 말씀을 좀 하시려고 한다. 이제 비평을 좀 하기로 결심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의 비평을 하시게 될까요? 아마도 그 흐름과 맥락에 비춰보면은 제가 보기에도 예를 들면 그 노무현 재단의 문제로 이제 상임 고문에서 스스로가 이제 나간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곽상원 변수라는 건 생각보다 크지 네.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아마도 이제 총래 해오던 여러 가지 네. 그 행위에 비춰봤을 때 그 말이 아파서 그만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앞선 그 선거 기간 내에 있었던 유시민 작가의 그런 정치적인 여러 개 평론 활동들 같은 경우를 두고 다양한 진영 안에서 다양한 해석이 분출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사실은 그 거울 삼아서 그 발판 삼아서 그 이후 행보를 추론해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8.17 전당대회에 불과 딱 2달 남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정치적인 언행을 더 강력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방향성이라는 것은 이미 본인이 여러 차례 이제 매불쇼라든가 뉴스공장의 출연을 통해서 밝힌 바에 연속성 있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그 모든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ABC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지자들에 대해서 평가도 한번 하신 적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평택을 선거를 두고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도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판 위에 선다고 하면은 전당대회에서 그 유시민 작가가 평론 활동 더 강하고 자주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누구를 선호할지에 대한 짐작도 어느 정도 되지 않는가. 다만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 특정인에 대한 지지 호소 혹은 특정인에 대한 비토 호소라는 것이 과연 진영에 미치는 순기능이 많을 것인가 역기능이 많을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8.17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평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을 항상 좀 강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의 파열음을 걱정하지 않고 달려가는 편이긴 하잖아요. 유시민 작가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더 세게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예감은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에서 어떤 한 스탠스를 서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결국 선거는 이게 결과로 평가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결과에서 패한 쪽은 굉장히 큰 상처가 있겠다, 이런 좀 상황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리지만 그 이제 청년 문제 심각하고요. 일자리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하고 우리 어떻게 경쟁할 거냐, 이거 되게 오늘 그 한국일보 보니까 이제 중국 선전에 가서 변화하는 거를 우리가 자주 쓰는 DJI 드론 업체. 드론 업체에서 엄청나게 분석 보도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국제사회도 많이 변화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정책과 노선, 특히 저는 이 삼성 문제에 관련해서 사회연대임금 김용훈 장관이 던진 의제인데요.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초과 세수, 초과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나눌 거냐. 사실은 이런데 우리가 담론을 가지고 이런 방송에서도 논쟁을 하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민해야 되는데 누가 권력을 쟁취할 거냐, 이제 이걸 가지고 너무 뜨겁게 붙다 보니까 언론 입장에서도 굉장히 특히 힘들다. 이게 그러니까 집권 2년차 풍경이라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렇습니다. 장면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집권 4년차에 차기 권력과 그리고 현재 권력들이 부딪히면서 어떤 파열음이 나고 그것이 좋은 긴장 관계면 다음에 정권이 연장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교체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 6월 4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했고 인수위 없이 지금 이제 집권한 지 1년이 좀 지난 상황밖에 안 됐는데, 뭔가 이 법여권 안에서 일어나는 행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이게 진짜 집권 2년 차에 들어간 정부에서 나오는 모습이 맞나? 라는 생각은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요. 자, 댓글창도 많이 뜨거워서 저희가 조금 쿨다운하는 의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5일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 후보도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메시지가 너무 좀 마음이 아파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대통령님, 저는 이번에도 대구 시민들의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뛰어든 길 위로 또 다른 씩씩한 후배들이 노무현을 기억하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본인은 또 패배를 했지만 후배들이 많이 달려오고 있으니까 노무현의 길을 따르는 수많은 후배들을 응원해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상당히 감동적이고, 사실 아직도 김부겸 후보의 경우에는 대구시장 선거를 치를 때 여운이 저도 가시지를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으로 선거 운동 하나하나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파를 초월해서 굉장히 모범이 되는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나. 사실 지난 지방선거가 여러 가지 여당 입장에서 쓴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전이 사실 많았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그런 행태를 김부겸 후보는 스스로가 대구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울림이 있다고 보여지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찾은 것도 그런 민주당이 이런 지방선거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극복하고 인내하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노무현 정신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갈 때다,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아마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저게 끝나는 메시지로 들리진 않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으로 들리죠? 정치인의 모든 행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졌다라고는 하지만 58만 표라고 하는 대구에서 얻었던 김부겸 후보의 득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대구에서 민주당이 얻었던 최다 득표라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58만 표의 이야기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역할은 결국 정치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28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보존해가지고는 총선을 다시 도전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해주는 하나의 주자로서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좀 뛰어야지 법여권 전체가 같이 좀 기운이 상승하는 분위기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수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보수 유권자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한동훈,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다음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여권 지지자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그 마음들을 지금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28년에 또 새로운 또 씨앗을 낳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은 30년으로 이어지는 에너지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한다가 60%,
20%예요. 근데 저는 다수의 그 수많은 그 시민들께서 당시 이제 응답했던 시민들께서 판단하는 것은 야, 서울시에서 어떻게 오세훈이 살아오냐. 왜냐하면 철근 누락, 서소문 고가 그거 말고도 감사의 정원, 한강버스 얼마나 많은 지난 그 무능한 그 오세이돈이라는 비판도 있었죠. 예. 별명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처럼 하여간 비만 오면 관리가 안 되고 네. 강남에 이제 자동차가 둥둥둥 떠다니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야, 이 양반이 다시 살아왔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그리고 이제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비상계엄 직후에 한덕훈 사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공동정부를 꾸리려고 위헌적인 했었던. 공동정부를 꾸리려고 했었던 이분이 살아온다고 대한민국 민주질서 이게 맞아? 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60% 정도가 이 선거 불만족스럽다라고 응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가장 아쉬운 낙선 후보 누구냐? 1위가 김부겸입니다. 17%로 1위를 했는데요. 네네. 그만큼 이 김부겸의 선전을 기대했던 대구도 이번에 바뀔 수 있어. 라고 해서 정말 정성을 쏟았던 수많은 그 대구 경북에 이제 선거를 준비했던 민주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이거는 진짜 낙담하고 있을 수는 없다.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뭔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이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김부겸 전 총리가 직접 방문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막 갈등이 첨예해야 되니까 또 이런 분들이 좀 나서서 그렇죠. 어른의 모습 보여주는 것들이 있죠. 판정리를 좀 하면 좋겠다. 선배 아닙니까 이분이? 네. 예, 그러면 좋겠다. 58년생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이진숙 의원이죠? 예, 의원입니다. 네. 재보궐은 바로 의원이거든요. 제가 만났어요 국회에서. 인사하셨어요? 예. 명함을 건넸더니 장윤석 딱 이렇게 알아보시더라고요. 예, 조만간 뵙기를 희망합니다. 네. 자, 선거 선방했는데 장동혁 사퇴할 이유가 없다. 또 이런 주장을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밝혔네요. 자, 이진숙 호가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숙 의원이 언제 이제 정치적으로 명확한 메시지를 낼 것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포문을 연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진숙의 그런 정치적 목표나 여러 가지 동지의식 같은 것들이 누구를 향해 발현되는가 명백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게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지금 분열과 여러 통합의 갈래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진숙이라는 인원이 보강됨으로써 뭔가 국민의힘이 좋은 통합의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뭔가 이제 친한계등과 이미 갈등 상황들을 너무나 겪고 있지만 그런 갈등과 분열의 골로 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55표잖아요. 정점식 원내대표를 찍었던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는 다수들이 뭔가 에너지를 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힘을 세게 그러니까 목소리 세게 내시는 분들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아침에 그 김병민 전 서울시 부시장 인터뷰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침묵하고 있는 국민의힘 다수에 대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게 동조하는 것이라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그러니까 물밑에선 다 뭔가 장동혁 대표를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는 세력화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친한계 혹은 대안과 미래만이 아니어야지만 이 국면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지금 이진숙 의원의 목소리가 더 커 보이니까 이 에너지가 더 커 보이니까 결국 장동혁 대표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얼결에 임기를 채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내년 8월이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이 문을 연 이후에 처음으로 임기를 채우는 대표로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재밌는 풍경입니다. 재밌는 풍경이고요. 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스스로 해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내란숙의 윤석열 선거법 위반 사건 여기도 100만 원 받게 되면 돈 물어내야 돼서 400억 정도 되는 그 돈 물어내기 싫어서 아마 이 사람들 스스로 7월 27일이죠. 해산해버리고 다시
또 뭐 국민의 어쩌고 해가지고 정당을 만들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해줄 때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게 되는데 과연 오늘날의 국민의힘이 그런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라도 좀 나서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이제 개혁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저거 눈치 보면서 나서지는 못하는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겠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는지 저는 그것도 참 납득 불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본격적인 또 전당대회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사퇴 여부에 네. 대해서 갈등이 계속 분출하고 있어서 이 문제 또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주목하면서 취재해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디어 오늘 사행시. 야. 사행시의 달인 네, 구경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김은지 기자님 아침 저녁 방송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좀 쉬세요. 네. 밥 먹으러 가야죠. 네, 식사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